다양한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오늘도 이도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동물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밀림의 제왕으로 불리는 동물, 이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 사자는 호랑이와 함께 고양이과 가운데서도 가장 큰 맹수로 꼽히는데요. 아시다시피 수컷은 암컷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네. 보통 이 수컷의 몸 길이가 2m 안팎이고요. 큰 경우는 3m까지도 자라는데요. 사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수컷에게만 있는 갈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자 하면 또 초원에서 멋지게 갈기를 휘날리면서 달리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그렇죠. 갈기는 사자의 상징과도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재작년에 이 SNS에서 이 갈기 때문에 화제가 된 수사자 한 마리가 있습니다. 네. 중국 광저우의 한 동물에 사는 아항이란 이름의 수사자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자인데 우리가 아는 사자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갈기가 마치 바가지 머리처럼 덮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독특한 모습 때문에 아항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사실 이 광저우 지역의 습도가 높고 더운 데다가 사진이 찍힌 당시에 이 날씨가 무더운 편이어서 수사자의 갈기 털이 늘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영상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우울해 보이는데 네. 사자도 헤어스타일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갈기가 사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수사자에게 갈기는 일단 외모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암컷의 경우에도 이 좋은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우성 유전자를 가진 수컷을 고르게 되는데 네. 보통은 이 갈기가 풍성하고 잘 발달한 아주 잘생긴 수컷일수록 건강 상태나 생식 능력 등의 면에서도 우수한 개체이기 때문에 인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자 무리는 보통 잘생긴 수컷 한 마리가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또 이 갈기는 사자가 싸움을 할 때 방패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데 사자의 결정적인 약점이 목이기 때문에 이 갈기가 길고 풍성할수록 자신의 약점을 더 잘 가릴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사자에게 갈기는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네. 권력을 지키는 데도 실제로 도움을 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살았던 사자 종이 멸종한 데에도 이런 갈기가 영향을 줬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국제연구팀이 10,000년 전에 멸종한 동굴 사자의 유전자를 분석을 했더니 이 사자가 다른 종과의 교배가 일어나지 않아서 멸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통 이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은 다른 하위 종들과도 교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네. 연구팀은 그 이유를 이 동굴 사자에게 갈기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요. 암컷 사자들이 수사자의 갈기털을 건강과 생식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여기기 때문에 네. 동굴 사자는 다른 사자들한테 어떤 번식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갈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사자의 특징으로 보면 그 개별 개체로도 무척 강한 동물이지만 무리를 지어 다닌다는 게 또 특징이잖아요. 네, 사자에게 무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자는 고양이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아는 고양이는 상당히 독립적이고 단독 생활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라든가 표범, 치타와 같이 40여 종이 넘는 대부분의 고양이과 동물들은 독립성이 아주 강하고요. 단독으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자만은 좀 이와 다릅니다. 네. 사자는 보통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 살면서 한두 마리의 수컷을 중심으로 암컷과 새끼들이 무리를 이루는데요. 네. 보통은 태어나서 3년 정도 지나면 독립을 한 뒤에 수사자 무리로 떠돌다가 또 힘이 좀 생기게 되면 각자의 다른 무리에게 다가가서 그 무리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수컷은 자신의 세력권을 지키게 되고 암컷이 나가서 사냥을 하게 되는데 서로 역할을 나누고 전략을 짜서 일부는 사냥감을 추적하고 또 나머지는 잠복을 했다가 덤벼드는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 대체로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보다 지능이 높다고 하는데요. 서로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두뇌를 쓰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자, 사냥은 암컷이 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하이에나들한테 공격받거나 그럴 때 수사자가 멋있게 나서서 지켜주는 네. 걸 제가 보기도 했었거든요. 네. 자, 근데 이렇게 무리를 짓다 보니까 사자에게는 서열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서열 싸움이 아주 치열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사자가 이 상체 근육이 잘 발달해서 싸울 때도 주로 앞발을 사용해서 상대를 공격을 하는데 네. 한 번 내려칠 때 무려 800kg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을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사자의 경우는 우두머리가 되면 수많은 이 도전에 시달리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권력이 3년에서 4년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한 번 권력을 가졌던 사자의 경우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급격하게 힘을 잃고 노쇠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마치 사람처럼 사회적 지위를 잃고 난 뒤에 우울증을 앓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 연구팀이 이런 내용을 이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쥐 역시 뚜렷한 서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우두머리가 하루에 10번씩 나흘 동안 서열이 낮은 쥐에게 도전을 받도록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우두머리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결국은 물러나게 됐는데 모든 특권을 잃어버린 뒤에 이 쥐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면서 결국은 활동 자체를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다른 쥐에게 밀렸을 때 이 뇌의 특정 신경세포가 사람의 우울증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패턴과 비슷하게 변화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예. 연구팀은 이런 사회적 스트레스가 동물한테도 우울증과 같은 이런 정신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마치 은퇴를 하고서 우울증을 겪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사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질문을 안 드실 수가 없는데 이제 호랑이에 대해서도 저번에 알아봤잖아요. 네. 이제 사자와 호랑이 둘이 싸우면 누가 더 강할까요? 정말 결론을 내리기가 힘든 문제죠. 네. 우선 호랑이가 덩치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 자란 수컷 사자와 호랑이의 몸무게가 보통 180에서 190kg 정도로 좀 비슷한 편이긴 한데요. 호랑이 중에서도 가장 큰 한국 호랑이, 그러니까 시베리아 호랑이는 이것보다 몸무게가 훨씬 무겁고 덩치가 큽니다. 수컷의 경우는 최대 300kg이 훌쩍 넘기도 하는데 이런 호랑이와 대결한다면 아마 사자라 해도 상대가 되질 않겠죠. 네. 하지만 이 공격 능력 면에서는 사자도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는 급소인 목덜미를 갈기로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 무리 생활을 하는 만큼 서열 다툼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전투 경험도 풍부하게 쌓은 편인데 뭐 이렇게 놓고 보면 대결하는 개체의 체격과 공격 특성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오늘은 사자, 특히 숫사자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역시 제왕은 외롭다는 말이 실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동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